또 네덜란드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살리지 못한 르완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굶주리고 있던 이 나라를 살린 나라의 이름을 듣고 전 세계 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 91만에 반토막 났던 감자 생산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르완다에는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신의 축복과도 같은 이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단 한 명의 한국인이었는데요. 어떻게 이 한국인만이 이런 기적적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안 될 거라 장담했던 르완다를 91만에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즈 무카루라마입니다. 르완다 농업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평생토록 품어왔던 깊은 불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깊은 상처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2025년 3월 르완다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감자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감자는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잿더미가 된 이 땅에서 감자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생명줄이었거든요. 르완다에게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역병은 정말 심각합니다. 생산량이 무려 30% 이상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농업부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을 때 제 머릿속엔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였죠. 감자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감자 재배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에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르완다 정부가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나라는 네덜란드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극구 반대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덜란드가 안 되면 미국에 부탁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무슨 농업 기술이 가지고 있겠어요? 물론 한국의 K-팝이나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르완다 농업의 최고 전문가인 제가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에겐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1998년 제가 6살이었을 때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양수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유명 브랜드였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물 걱정 없겠구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풍성한 수확을 꿈꿨습니다. 그 양수기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기철, 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양수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날 밤 목마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는 나라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이었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제품이니 한국 제품도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식량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고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도착했을 때 저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을 박선우라고 소개한 한국인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만난 전 세계의 농업 전문가들과는 모든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스마트팜과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어긋났어요. 농업 전문가라면 당연히 흙투성이 장화를 신고 와서 감자밭을 함께 걸으며 흙도 만져보고 날씨도 확인하길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박선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와 드론만 들고 있었습니다. 감자밥부터 보시죠. 제가 말했지만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감자 역병을 완벽하게 예측해줄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AI 모델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밭에 나가서 병든 감자를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박사님, 실제 현장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농부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데이터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박선우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농업의 현실은 모르고 그저 데이터 쪼가리만 믿는구나. 더 가관인 건 다비드 가센가의 반응이었어요. 제 라이벌이자 유럽 기술을 맹신하는 이 남자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자도 제대로 모르는 IT 기술자를 보냈군요. 네덜란드 전문가였다면 이미 밭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비드의 말에 저도 동감이었어요. 박선우는 정말 감자를 키워본 적이 있는 걸까요? 책으로만 농업을 공부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선우는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었어요. 르완다 전역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느니 토양 산성도를 분석한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AI 타령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비밀리에 독자적인 플랜 B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직접 접촉해서 별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죠. 한국 기술에만 의존했다가는 르완다의 식량 안보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박선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종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그는 여전히 밭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에서 가져온 소량의 시감자를 연구소 온실에 격리시켜 놓고 배양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이 파종 적기인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저는 답답해서 물었어요. 다른 지역 농부들은 이미 감자 심기를 시작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병 시감자 배양이 완료되려면 최소 2주는 더 필요해요. 무병 시감자라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심을 수 있는 시감자였어요. 실험용 시감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박선우가 매일 드론을 띄워서 르완다 고산지대를 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기계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저 기계로 뭘 하는 거지? 토양 데이터와 습도, 기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우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땅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기계로 측정하는 건지 말이에요. 르완다 농부들은 몇 세대에 걸쳐 이 땅에서 감자를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위원장님, 저 한국 사람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자를 심어야 하나요? 다른 마을은 이미 다 심었는데 우리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박선우에게 몇 번이나 재촉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거든요.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비드는 이런 상황을 비웃기만 했어요. 맞죠? 한국 기술이 이 수준이에요. 유럽 전문가였다면 벌써 첫 번째 수확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파종 시기를 완전히 놓치는 건 아닐까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어야 하는데 박선우는 여전히 온실에서 시감자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박선우는 현지 농부들과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을 통해서만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이런 태도가 농부들에게는 오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농부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역시 박선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파종 시기를 놓치면서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선우의 실험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네덜란드 전문가들과의 별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는 일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곳에서만 발견됐지만 며칠 만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서부 지역 3개 마을에서 역병이 발견됐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박선우의 실험은 시간 낭비였구나 싶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행동을 취했을 텐데 말이에요. 다비드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산 살균제를 대량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헬기로 살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어요. 다비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긴급 상황에서는 검증된 방법이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선우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살균제를 뿌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박선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르완다 지형이 3차원으로 나타나 있었고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지난 몇 주간 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역병 확산 예측 지도입니다. 박선우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역병은 지금 정확히 이 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습도를 고려하면 48시간 안에 저 계곡 전체로 퍼질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역병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전체 살포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세 지점만 정확히 타겟팅해서 방제하면 됩니다. 다비드가 비웃었어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안전하게 광범위 살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확신에 찼어요. 그는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히 세 지점에만 정밀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만약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선우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방제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감자밭들이 역병으로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정확히 박선우가 예측한 경로를 따라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범 구역만은 푸르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주변 밭들이 모두 갈색으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의 기술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자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던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역병 방제에 성공했다고 안심할 새도 없이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길고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위원장님, 배수가 안 돼서 물이 고여 있어요. 현장 직원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아무리 역병을 막았어도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면 감자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이미 포기한 듯 말했어요. 이 정도 폭우면 어떤 감자든 견딜 수 없어요. 올해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지역 농부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거든요. 감자들이 물에 잠겨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박 박사님 실험구역은 어떤가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할 테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변 밭의 감자들이 모두 물에 잠겨 썩어가는 와중에도
박선우가 심은 K씨 감자. 반만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박선우에게 물었어요. 분명히 같은 비를 맞았는데 왜 이 반만 멀쩡한 걸까요? 이 씨감자는 단순한 무병종자가 아닙니다. 박선우가 진흙투성이 감자 하나를 캐내며 설명했어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르완다 토양 데이터에 맞춰서 뿌리 활착력과 내습성을 강화한 품종입니다. 기술은 드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씨앗 하나하나에 담겨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선우가 그동안 온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씨감자를 배양한 게 아니라 르완다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원종의 르완다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서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장마철 습도와 토양 산성도를 고려했어요. 박선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를 단순한 이론가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교한 과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더 지나자 차이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울먹이며 썩은 감자를 건져내고 있었는데 시범구역에서는 파란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같은 땅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농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야 박선우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데이터 수집에 매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해요. 박선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농업을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하는 분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과학적 접근법이 이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6장.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K씨 감자 밭에서 나온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다른 지역이 30% 감소한 것과 달리 시범구역은 오히려 평년보다 20%나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큰 감자는 처음 봐요. 농부들이 흙을 털어가며 감탄했어요. 정말 탐스럽고 단단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거든요. 저도 감자 하나를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확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선우와 둘이 걷게 됐어요. 달빛 아래 펼쳐진 푸른 감자밭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처음에 한국을 불신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박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1998년 제가 6살 때였어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양수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브랜드였죠. 저는 그때의 기억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양수기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중국산 모조품이었어요. 한국 제품을 똑같이 베낀 가짜였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베꼈는데 가짜만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요. 진짜 한국 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박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위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박선우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90년대 한국 뉴스 기사였습니다.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 피해 심각. 겉모양만 따라하고 핵심 기술은 빼먹어. 제가 기사를 읽는 동안 박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조품은 겉모양만 따라할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내부 기술과 품질 관리는 전혀 다르죠. 마치 사진만 보고 요리를 따라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국 기술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더 증명해야 했습니다. 진짜 한국 기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장님의 냉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오해였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생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니요. 박 박사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아니에요. 그럴 만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짜 한국 기술을 봐주셨으면 해요. 박선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K씨 감자의 성공은 마을을 넘어 르완다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K씨 감자를 먹은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감자 나와요?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리며 신나게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배고파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어요. 세계 식량 계획에서 공식 성공 사례로 채택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낸다니요. 엘리즈 위원장님, 국제식량안보 포럼에서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소식에 저는 떨렸어요. 아프리카 전역의 농업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포럼 당일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래 준비했던 발표 자료에는 생산량 증가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덮고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급식으로 나온 K씨 감자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르완다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저희에게 감자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2번 다시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더군요. 박선우가 객석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비드도 옆에 앉아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K씨 감자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편견을 깨뜨린 화해의 상징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협력을 제안했어요. 르완다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케냐 대표가 물었어요.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박선우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박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르완다 전체를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선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한국과 함께 이뤄나가는 거예요. K씨 감자 프로젝트는 르완다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했고, 저는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책임지는 차세대 리더가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마음속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였습니다. 1년 후, 저는 특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굶주렸던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30년 전 그 양수기가 고장났던 바로 그 자리 말이에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박선우가 제 옆에서 감탄했어요. 예전에는 메마른 땅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푸른 K씨 감자 밭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엘리즈 누나.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를 반겼어요. 이 아이들은 굶주림이 뭔지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나, 이 감자 정말 맛있어요. 학교 급식에도 나와요. 8살 난 아미나가 방금 캔 감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30년 전 굶주렸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비드도 함께 왔어요. 이제는 저의 든든한 동료가 된 그는 유럽과 한국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엘리즈, 네덜란드 토양 관리 기술과 한국의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유럽 기술만 고집했던 다비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혼자 감자밭을 걸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잎사귀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울며 물을 찾던 6살 소녀가 이제는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니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이 묻은 감자 하나를 소중히 캐냈습니다. 단단하고 탐스러운 감자였어요. 이 작은 감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과학과 정성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덕에선 눈물 대신 희망이 자란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이 언덕에서 굶주림과 절망만 자랐지만 이제는 풍요와 희망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박선우가 다가와서 저와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위원장님,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케냐에서도 연락이 왔고 탄자니아에서도 협력 요청을 해왔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아프리카 전체, 아니 전 세계의 아이들이 굶주림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카메라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KC 감자밭을 비추며 저희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르완다 청계 언덕에 심어진 작은 약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이것으로 르완다 청계 언덕에 심은 약속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갑질을 일삼던 미국의 엔진을 버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없으면 하늘조차 날 수 없다고 자신했던 미국.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한국의 충격적인 행보에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전투기를 체험한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은 미국산과 비교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성능이라며 즉각 대규모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 소식에 미국 국방부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엔진의 시대를 끝내고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한 한국 전투기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맥켄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GE 항공사업부에서 전략사업부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믿기 어려워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미국 항공업계에서 30년간 일해온 저조차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GE 본사 38층 회의실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오하이오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안건은 한국의 KF-21 전투기 엔진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의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KF-21에 어떤 엔진을 선택할지는 뻔한 일 아닙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GE의 F414 엔진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로버트슨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니퍼.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우리 없이는 불가능하죠. KF-21 자체도 우리가 제공한 F414 엔진으로 개발된 거 아닙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해도 항공 엔진만큼은 우리가 독보적이니까요.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항공 엔진 기술에서는 초보 수준이에요. 자체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다른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의 계약 조건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면 됩니다. 한국은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우리와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잖아요. 갑자기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죠. 회의실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아시아 마케팅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에서도 타협할 여지가 충분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굳이 핵심 기술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립과 생산 정도만 담당하면 되는 거죠. 핵심 설계와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니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와요? 저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KF-21 관련해서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엔진 선택한다고 발표하나 보네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의 성능을 공개했는데 자체 개발? 뭔 소리예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엔진이 슈퍼크루즈 능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슈퍼크루즈라니요? 이건 F터버너 없이도 음속을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F414 엔진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고난도 기술이죠. F-22 랩터에 들어가는 F119 엔진 정도나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한국 언론과 방산업체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연료 효율성도 우리 F414보다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부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한국이 언제부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 엔진이 실제 비행 테스트에서 마하 1.4를 F터버너 없이 달성했다는 겁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급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분명히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한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면, 제니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예요. 침착하게 대응합시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뛰어넘었을까요? 30년간 쌓아온 미국 기술 우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팀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과장된 발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마이클 부사장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니퍼, 이거 봤어요? 마이클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공개한 KF-21 엔진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KF-21이 수직으로 치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F터버너 불꽃 없이 말이죠. 기술팀에서 분석한 결과예요. 조작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기술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 엔진 관련해서 긴급 분석 보고서 나왔나요? 네, 전무님. 지금 보내드릴게요. 몇 분 후 제 이메일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엔진은 실제로 슈퍼크루즈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됨. 이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엔진의 추력대 중량비가 우리 F414보다 12% 높았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15% 적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기술팀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톰슨 박사, 한국이 어떤 기술을 사용한 건가요? 전무님,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한국이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료를 터빈 블레이드에 적용했더군요. 세라믹 매트릭스요? 네, 우리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먼저 실용화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먼저 실용화했다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CEO인 레리 컬프가 들어왔습니다. 제니퍼, 한국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사실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회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심각하다니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레리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진다는 얘기인가요? 최소한 엔진 기술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추가 소식이 있습니다. 또 뭔가요? 한국이 이 엔진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KF-21과 함께 엔진도 패키지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항공 엔진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우리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레리 회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느 국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장이었거든요. 네, 특히 폴란드에서 KF-21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현재 F-16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제니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맙시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는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야, 한국에서 요즘 KF-21 얘기 많이 나와. 아, 엄마, 여기서는 정말 난리예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정말 그 엔진 성능이 대단한 거야? 엄마, 여기 사람들 말로는 미국 엔진보다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근데 엄마 회사가 지이잖아요. 괜찮으세요? 에밀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마저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에밀리야, 그냥 과장된 거 아닐까? 글쎄요, 여기서 실제로 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엄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볼수록 한국의 기술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고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긴급 회의 소집 공지가 왔습니다. 모든 임원진은 즉시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레리 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레리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아닌 영국 롤스로이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롤스로이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이클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롤스로이스와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동 개발 협력입니다. 롤스로이스가 한국의 터빈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은 자신들의 세라믹 기술을 공유하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니요? 우리는 한국에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요? 제니퍼, 당신이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한국이 우리 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레리 회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직원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앤드류 콜린스 롤스로이스 전략본부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앤드류 콜린스는 롤스로이스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직접 한국까지 가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이번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앤드류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세라믹 기술이 차세대 항공 엔진의 핵심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우리보다 먼저 한국의 가치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리 회장이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과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하는 엔진이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유럽 시장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특히 NATO 회원국들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럽은 우리의 핵심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에밀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여기 한국에서 난리 났어요. 롤스로이스와 협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해요.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죠. 레리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에요? 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봐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리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가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30년 항공업계 경험으로 쌓아온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롤스로이스의 앤드류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동료 사이였거든요. 앤드류, 한국과의 협력 소식 들었어요. 아, 제니퍼, 오랜만이네요. 한국 얘기군요. 앤드류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제니퍼,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혁신 속도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지휘보다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특히 새로운 기술 적용에서는 한국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앤드류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을 잘못 판단했던 걸까요? 앤드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왜 롤스로이스는 기술 이전까지 제안한 거예요? 간단해요, 제니퍼. 한국이 우리에게도 줄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건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기술을 받기만 하는 상대로 여겼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최신 소식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KF-21 복자형 직접 체험 비행.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탔다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 야누시 슈코프스키가 한국을 방문해서 KF-21 복자형에 직접 탑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슈코프스키 참모총장이 체험 비행 후 한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KF-21의 성능은 F-16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특히 슈퍼크루즈 능력과 스텔스 성능은 차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새로 세웠다고 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F-16을 48대나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휘에 F-110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공군 참모총장이 KF-21을 극찬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는 급히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폴란드 뉴스 봤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곧바로 마이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본사가 난리 났어요. 유럽 마케팅팀이 긴급회의 중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야, 엄마가 서울에 왔어. 엄마, 정말요? 어디 계세요? 지금 공항에서 나오는 중이야.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KF-21 탔다는 뉴스 봤어? 아, 그거요. 여기서는 정말 난리예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엄마, 여기 사람들 말로는 폴란드 참모총장이 조종석에서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정말 만족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조종사들과 얘기하면서 계속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도 저희 대화를 듣고 계셨나 봅니다. 아, 외국분이세요? KF-21 때문에 오셨나요? 네, 그런 셈이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아요. 폴란드 장군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의 체험 비행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슈코프스키 참모총장이 조종석에서 환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종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인터뷰였습니다. KF-21의 기동성과 전자전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애프터버너 없이도 음속을 돌파하는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까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휘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제니퍼, 유럽 상황이 심각합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까지요? 네, 이 나라들도 모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NATO 회원국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를 도입해왔던 나라들이죠. 마이클,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분석해보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술 이전이 포함된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한국이 KF-21을 수출할 때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잖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술 보안을 이유로 거부했던 것들을 한국은 과감하게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니퍼,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또 뭔가요? 프랑스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요? 라팔 전투기를 만드는 그 프랑스 말이에요. 네, 정확히는 프랑스 공군이 KF-21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공 강국인 프랑스마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유럽 각국의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프랑스까지 유럽 전체가 KF-21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항공업계에 대한 도전장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공장 견학을 허용해 준 것이었죠. 사실 저는 여전히 한국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에 도착해서 공장 입구를 보는 순간부터 놀랐습니다. 시설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퍼 전무님. 박정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술본부장인 박정현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공장을 견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휘에서 직접 오셨다니 영광이네요. 박정현 본부장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주던 조심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죠.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독일제, 일본제 정밀 가공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은 터빈 블레이드 제조 라인입니다. 박정현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료를 여기서 가공합니다. 제가 직접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료를 이렇게 정밀하게 가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휘도 아직 양산화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박 본부장님,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셨나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4년 만에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건가요? 네, 저희 팀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했거든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런 성과를 낸다니요. 계속해서 공장을 둘러보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엔진 조립 라인에서는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이 자동화 시스템도 자체 개발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독일 지멘스와 협력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추력이 목표치보다 3%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박정현 본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네요.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저는 그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29살입니다.
29살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29살의 젊은 엔지니어가 이렇게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니요. 공장 견학이 끝나고 박정현 본부장과 따로 대화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본부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F414보다 성능이 좋은가요? 박정현 본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니퍼 전무님, 수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요? 네, 저희 엔진은 연료 소모량이 15% 적으면서도 더 높은 추력을 냅니다. 그리고 정비 주기도 더 길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새로운 소재와 설계 때문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거든요. 저는 점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박 본부장님, 왜 지휘와 협력하지 않으셨나요? 박정현 본부장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휘 측에서 저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술 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단순히 조립만 하는 역할을 요구하셨어요.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기술을 받기만 하는 상대로 여겼습니다. 반면 롤스로이스는 달랐습니다. 박정현 본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앤드류 콜린스 본부장은 저희 기술력을 인정해 주었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요?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 아니라 양방향 협력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였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KF-21 시험 비행 현장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천 항공우주산업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매끄러운 이륙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 높이 치솟아오르는 모습이었죠. 애프터버너 없이도 음속을 돌파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박정현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완성도 높은 전투기는 처음 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지휘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실패는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정현 본부장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어제보다 더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제니퍼 전무님, 어제 견학 어떠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지휘와 협력할 의향이 전혀 없었나요? 박정현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협력하고 싶었습니다. 지휘는 저희에게도 꿈의 파트너였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2022년 협상 당시를 기억해보세요. 지휘 측에서는 저희를 거의 하청업체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려봤습니다. 정말 그랬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회의에서 지휘 협상팀이 한국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세라믹 기술을 설명했는데 그냥 흘려듣더군요. 그랬나요? 네,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조립과 생산만 담당하라고 했어요.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랬거든요. 더 기분 나빴던 건 저희 기술진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박정현 본부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떤 태도였나요?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태도였어요. 저희가 질문하면 너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롤스로이스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앤드류 콜린스 본부장이 첫 미팅에서 한 말이 기억나요. 한국의 세라믹 기술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저희 기술진과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했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했다는 걸 말이죠. 박 본부장님, 만약 그때 지휘가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박정현 본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희와 한국이 다시 협력할 가능성 말이에요. 박정현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인가요? 진정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나 수령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말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지희의 터빈 기술과 저희의 세라믹 기술을 공유해서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제안이었거든요. 박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던데 그 원동력이 뭔가요? 박정현 본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성공해야만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절실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연구원들도 모두 열정적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한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의 발전은 당연한 결과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딸 에밀리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한국 어때요? 정말 놀라워. 에밀리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정말요? 응, 여기 사람들의 열정과 겸손함이 정말 인상적이야. 엄마도 이제 한국을 이해하게 되셨네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지희가 한국과의 협력에서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딸 에밀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에밀리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는 카페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야, 정말 한국어 늘었구나. 네, 엄마.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밀리의 표정이 어딘지 진지해 보였어요. 엄마, 이번에 한국 와서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정말 충격적이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정말? 네, 미국에서만 살다가 여기 와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기술력도 그렇고 사람들의 열정도 그렇고요. 에밀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존중이라니? 네, 제가 외국인이지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나이가 어려도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며 반성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에밀리를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한국을 대했던 태도가 너무 달랐거든요. 에밀리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그동안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 한국에 대해서도 내 생각에 대해서도.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우리는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뭔데? 협력의 중요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봤는데? 제가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미국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었죠.
그리고 엄마, 한국 엔지니어들과 얘기해보니 정말 겸손해요. 어떻게?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찔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만만했었거든요. 에밀리야, 내가 한국에서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요? 응,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싶었던 거구나.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저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졸업하고 나서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못 본 것들을 딸은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지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변화요? 우선 한국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겠어. 에밀리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 한국 어떠세요? 살기 좋은 곳이죠? 정말 그래. 깨끗하고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기술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인생에 대해서? 네, 겸손함과 끈기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요. 저는 딸이 정말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야, 엄마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배운 건 뭔지 알아? 뭐예요? 내 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깨달았어.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넓은지도. 에밀리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정말 대단하세요. 30년간 쌓아온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딸과의 진정한 화해도 이룰 수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지휘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에서 실패한 이유는 기술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레리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우리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우리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세라믹 기술과 효율성 면에서는 확실히 앞서 있어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추구해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박정현 본부장과 대화해본 결과 아직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우리의 터빈 기술과 한국의 세라믹 기술을 공유해서 더 좋은 엔진을 만드는 거죠. 레리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해요. 그때 마케팅 담당 임원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니퍼, 더 심각한 소식이 있어요. 유럽에서 KF21 도입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가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가 공식적으로 검토에 들어갔고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분석되나요?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술 이전이 포함된 패키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던 것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신뢰성도 확보했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레리 회장이 물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먼저 한국의 진정한 협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말이죠. 둘째는 뭔가요? 글로벌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협력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셋째, 기술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현 본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저 제니퍼 맥켄지입니다. 아, 제니퍼 전무님. 잘 돌아가셨나요? 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박 본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지휘에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본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안인가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그렇다면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휘의 새로운 협력 제안을 가지고 간 것이었죠. 박정현 본부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합쳐서 세계 최고의 엔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정현 본부장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신가요? 네, 50대 50의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기술도 공유하고 수익도 공유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6개월 후, 지휘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차세대 항공 엔진 공동 개발을 위한 진정한 협력이었죠. 그리고 1년 후 KF-21은 폴란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유럽 시장 진입의 첫 발판이 마련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협력의 진정한 의미와 겸손함의 중요성을 알려준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항공업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